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03쪽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우리가 이제 그 실무 수행에서 소득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출제 영역이 부양가족 등록, 즉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이렇게 세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필요 지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네, 지금이 이제 연말정산 시기죠. 2월달 급여에서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된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자,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소득세 확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하는 제도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자, 근무처가 둘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연말정산 신고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한 군데서만 한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 급여를 두 군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한 군데에서 하는데 내가 정하면 돼요. 두 회사 중에서 내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회사를 주된 근무지라고 해서 거기에 원천징수 담당자, 즉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내가 급여를 받는 직장이 또 하나 있다 하면서 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그 종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 자료를 받게 돼요.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을 합쳐서. 다음에 3번 재취직자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네, 그래서 재취직자라는 것은 과세기간 내에서 직장을 한번 옮긴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중도에 퇴직할 때 전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 내역서를 줘요. 그걸 새로 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동안 그 전 직장에서 급여 내용,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얼마였다, 세금 납부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그것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준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흐름표를 작성한 건데 연말정산 자료의 입력 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뭐 꼭 뭐 하다 보면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요 메뉴. 자, 다시 한번 연말정산 관련된 필요직도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에 의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네, 이 메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메뉴가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메뉴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그 서류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득공제하는 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 내역도 있지만 또 세액공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인 경우 연말이라는 탭에서 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라는 탭에서 하게 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연말, 중도 이런 탭이 있습니다. 전체 사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총괄에서 모든 사원을 불러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정산연월, 귀속기간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것도 우리가 실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네, 이 항목들. 그 다음에 정산명세라는 탭에서 이러한 항목이 있다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항목이 많고요. 거기 쭉 여러분 그 305페이지부터 정산명세 탭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표로 쭉 그려놨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말이죠. 종합소득 과세 방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내용이에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리가 이론 공부 때 정리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요. 이건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세액공제, 기부금까지 308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309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표는 무엇이냐?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지만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고 주택자금은 소득공제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분해 보면은 어떤 거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사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렇게 5가지인가요? 이 5가지는 세액공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할 때 참고사항 표다 이거죠. 이 표 이대로 제가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에게 NCS 평가 문제 시험 보실 때 자, 그러니까 이 표가 상당히 저기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표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이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보험료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료를 입력할 때 요 3가지가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3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보험료. 네. 자, 보험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만약에 소득자가 제가 지금 이제 근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근로자고 제 배우자의 어떤 그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를 제가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실비보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실비보험은 저축성이 아니고 이제 보장성 보험이죠. 자, 그러면 제 배우자의 실비보험료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만약에 납부했을 때 그것을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배우자는 나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자녀나 직계 존속인 경우는 나이를 보죠. 형제 자매도 나이를 봅니다만은 여러분 나이 안 보는 사람이 딱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나이 안 보고. 그다음에 소득 본다 이겁니다. 자, 근데 내 배우자가 상하타 컴퓨터 학원에 강사로 취업해 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간 500만 원 초과해서 받아요. 연간 500만 원 초과하는 월 급여 만약에 3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넘죠?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가를 봐라 그랬어요. 자, 저의 근로기간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한다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2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료가 언제 지출돼야 돼요? 그 기간에 지출된 것만 입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22년도 지출했거나 아니면 24년도 1월 달에 지출한 보험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죠. 23년도에 지출된 거. 네.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면은요. 보험료가 동그라미 3개죠. 보험료가 입력하기 제일 까다로운 세액공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보험료 나갔다 해서 다 입력하면 안 돼요. 예. 그 가족 중에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나의 배우자는 내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이제 피보험자인데 피보험자의 요 3가지를 다 봐야 돼. 나이, 소득, 그 다음에 근로기간의 보험료가 지출된 건가. 요 3가지. 그래서 보험료는 3개 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하고 좀 상대적으로 X가 제일 많은 것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의료비를 보시게 되면은 근로기간 내에 지출한 의료비라는 건 보험료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작년에 기부금에 대해서 작년에 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럼 작년 것도 입력해도 돼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작년에 공제 안 받은 거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근데 나머지는 작년에 안 받았으면 그냥 끝이에요. 작년에 안 받았으면 끝. 올해 지출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걸 빼면은 의료비는 XX라는 얘기네. XX.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자, 제 배우자가 다쳐가지고 제가 의료비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의료비 100만 원을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의료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의료비를 입력해야 되느냐? 근데 제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예요. 근데 의료비는 내가 냈어요. 예. 자, 그러면 의료비 보세요. 자, 배우자는 나이 안 보는 거니까 X 나이 자녀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 나이 안 봅니다.
소득도 안 본다는 거예요. 소득도. 의료비는 소득도 안 본다. 딱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험료는 나이, 소득 다 보는 거다.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을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다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로 제가 의료비를 결제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자, 의료비에서 세액공제 받고 신용카드 사용했으니까 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입력이 될까요? 됩니다. 의료비는 이중으로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도 시켜주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공제를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피보험자의 소득, 나이 이걸 조건에 딱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소득만 보는 거예요. 소득은 다 보여요. 나머지는 소득 보고 나이는 안 봅니다. 기부금,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지 않지만 나이는 안 따집니다. 교육비,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는 입력할 수 없지만 나이는 안 따집니다. 신용카드, 소득이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입력을 안 하지만 나이는 봅니다. 나이는 본다. 자, 여기서 신용카드라는 건 누가 사용한 거냐? 누가 사용? 아까 제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그건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배우자는 소득자니까. 그 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력을 안 하지만 얘가 사용한 것은 입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XX 요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비고에 있는 거, 비고에 있는 게 이게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예외되는 걸 비고에다 적어놨어요. 기부금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자금은 본인 지출한 것만 입력해야 돼요. 가족 중에 누가 정치자금, 자기 부양가족의 어느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하더라도 그건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정치자금은 소득자 본인 것만,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또 딱 제외되는 게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입력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직계존속이라는 건 어머니 아버지 쪽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반 교육비가 아니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 특수교육비를 만약에 지출이 됐다. 그건 예외예요. 장애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 교육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이런 일반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예외되는 게 있어요. 형제자매. 나이 요건도 맞는다. 소득도 없다 하더라도 형제자매 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관련된 소득공제와
또 주택자금 관련된 게 또 이제 세액공제도 하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고. 이거 전부 다 본인 것만.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 자기 자녀가 월세 낸 거 이건 해당이 안 돼요. 본인이어야 돼요. 연금저축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했다. 이런 건 입력하면 안 돼요. 자녀가 연금저축 납입한 것도 물론 안 되죠. 본인만. 그래서 본인 지출분만 입력하는 게 세 가지가 있네요. 정치자금은 본인 지출만. 주택 관련된 것과 연금저축, 납입액도 본인 지출한 것만 입력해야 된다. 본인 것만 입력해야 된다는 거 세 가지 보입니다. 자, 요 표에 대해서 괄호 넣기를 넣기 때문에 제가 괄호 친 곳을 여러분이 메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득세 원천징수 그 과목을 공부할 때 하는 거니까 그 과목 시험 볼 때는 요 책을 펼치시면 안 돼요. 예. 이거하고 진짜 똑같이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표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가지고 이게 보험료는 동그라미 3개, 의료비 XX 동그라미, 나머지는 나이는 다 X, 소득만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의 이 특기사항들을 본인만 해당되는 게 뭐고, 형제자매가 불가능한 것은 신용카드고,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건 직계존속의 교육비, 뭐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건 이론에서 나올 만도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할 때도 물론 이걸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입력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냥 틀리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자, 아까 제가 의료비를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공제에는 동그라미죠. 신용카드 사용했으니까 동그라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한다.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이렇게 세액공제에도 적용해주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소득자가 지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이중으로 적용해준다. 중복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하여튼 까다로워요. 신용카드로 보장성 보험료를 결제해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그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다 맞으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보험료, 무슨 뭐 적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네, 이런 거 신용카드 공제 못 받죠. 다음에 학원비를 보겠습니다.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되시는 거 아시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학원비는 안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외에 학생들은 안 되고, 취학 전 아동은 뭐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학 전 아동의 그 태권도 학원 교육비를 지출을 카드로 했어요. 그러면 학원비 세액공제에도 입력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입력이 된다. 네,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복 적용되는 겁니다. 중복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복 구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복이라고 그러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교복이 있죠. 그래서 중고생의 교복을 소득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면 기부금은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했지만 신용카드로 기부했을 경우에 카드 사용대금으로 소득공제는 적용 안 한다. X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해주는 사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요 세 가지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해당되는 세액공제 다 입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는 뭐냐? 무엇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내역은 소득명세에 입력한다. 이런 그 입력하는 위치예요. 무슨 탭에다 입력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고 시험에서 어느 탭에 입력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한 사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국세청 제공자료의 증빙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 정산명세 작성을 수행하시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신용카드하고 보험료 두 개를 낸다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고 신용카드는 어디다 입력하고 이걸 말해 줍니다. 그 탭의 위치를.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료. 김현철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김현철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전체, 아까 총괄일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불러내 볼까요? 자, 여러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자, 중도 탭이 있고 연말이 있고 총괄이 있는데 연말에서 해야 되겠네요. 총괄은 중도와 연말을 포함한 거니까. 자, 연말에서 전체 사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란 있죠? 연말에 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사원 코드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취소 누르고 그거는 한 명씩 불러낼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전사원 여기 있네요. 여기 전사원을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사원을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렇게 세 명이죠. 우리가 성동일 씨는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3명 불러옵니다. 데이터가 삭제가 됐어요. USB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데이터 없는 분도 있나요? 김현철 씨 총급여가 6,450만 원. 나머지 사람도 데이터가 다 불러와 있어야 돼요.